생애 첫 집을 구매할 때 이걸 몰라서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실수를 많이 하길래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생애 첫 집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첫 번째 집 한 채가 맞다라고 하면 네. 큰 문제될 건 없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주택수를 따지고 이게 첫 번째 주택이 아니면 1주택이야, 뭐 2주택이야를 따질 때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세대로 좀 개념을 넓혀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첫 번째 주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상황이다. 그럼 사실 난 첫 번째 주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1.1에서 가액이란 면적에 따라 최대 한 3.5%까지는 취득세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또 집을 한 채 조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 두 번째 주택, 조정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 취득이 되면서 이게 8.4%의 취득세를 내거나 또 면적이 크면은 9%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집값을 생각하면 한 수천만 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대의 첫 번째 주택 또는 내가 1주택이 맞냐를 생각해야 된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1세대 1주택으로 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양도하면 생각하셨는데, 우리 같이 살던 자녀분이 집 사면서 실제 2주택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우리 혹시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뭔가 양도, 매도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세대를 분리를 하신 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 분리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차하고 간과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분, 혹은 자녀가 어쩌다 보니까 상의를 못하고 그렇죠. 엄마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여서 샀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같은 세대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되죠. 아무래도 세무사님께서 이제 조정지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는 세금 부과가 더 많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과거에는 그냥 서울이 전부 조정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조정지역은 이제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취득할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세대 분리에 대한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또 세무사님 얘기를 들을수록 이게 세대 분리에서 또 더욱더 중요한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입신고는 따로 돼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혹시 조사를 나왔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정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에 국세청의 이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실제로 나가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심하면서 정말 탄루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실질을 따로 분리가 돼야 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전입은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실질에 따라서 나 1세대 1주택 자니까 팔고 비과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도한다.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죠. 왜냐면 실질이 따로 사는데 자녀랑. 근데 이게 우리 담당 조사관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양도세 비과세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게 되면 처음에 딱 보게 될 게 서류잖아요. 그렇죠. 그럼 등본 서류를 당연히 떼볼 건데 떼서 봤더니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 보니까 주택 갖고 있어요. 뭐야, 왜? 아니, 자녀도 지금 같은 주소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매도한 거 한 주택과 또 자녀도 1주택 있으면 2주택인데 왜 비과세 신고를 한 거야?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과세는 세금이 수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수천만 원 기본이다 보니까 이 국세청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그 소명을, 그러니까 이 입증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좀 더 간단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그 입증 책임, 실제 따로 살았다라는 거를 저희 쪽에서는 뭐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이라던가 뭐 교통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소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실질이 따로였다라는 것이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럼 굳이 실제로 따로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실제로 따로 살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등본상에서도 실질에 맞게 나눈 후에 매도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와 실질적인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다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세무사님, 1가구
1주택 그냥 요건을 딱 명확하게 그냥 정의 내려주세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딱 4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선 양도일 기준으로 한다. 양도일 기준으로 따진다. 두 번째는 우리 세대 얘기 지금 계속 했잖아요. 네. 이 한 개 세대가 한 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비과세 받아서 팔려고 하는 이 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에 있는 걸 네. 이때에는 거주요건 2년이 좀 추가되기는 하세요. 네, 그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라고 하는 건 양도가 12억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다. 만약에 12억을 넘어가는 집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가주택으로 보아서 12억 초과분에 대한 이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너무 뭐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는 건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해서 이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걸 받게 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되게 적으세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요 4가지에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가구 1주택처럼 이게 뭔가 단어 뜻 해석 하나 잘못하면 네. 혹은 보유 기간을 내가 뭐 하루라도 뭔가 계산해도 착오가 생기면 생각지도 않았던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를 또 곁에 두고 필요할 때 네.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양도세는 정말로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혼자서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어라고 해서 섣불리 이제 행동에 옮기셨다가 네. 이후에 사고 터져서 만약에 좀 뭐 비과세 아니야라고 해서 고지서 받아서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 네.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또 아까 전에 뭐 우리 날짜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가 계속 양도일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양도일의 정확한 개념이 그럼 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노부부가 이제 더 이상 뭐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서 처분을 하시면서 작은 집으로 이제 가서 오붓하게 살겠다라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내놔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작은 집을 사실 때에 네. 이 작은 집은 금액도 별로 크지 않고 하시니까 좀 시골이고 하시니까 그냥 바로 덜컥 잔금을 치르기 직전 상태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양도일이 잔금일이거든요. 만약에 이 작은 집을 하나 이 노부부께서 먼저 그냥 사버리셨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이 크다란 집을 네. 매도할 때 매도 계약만 체결했지 아직 잔금 안 치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 치르는 날 2주택이 돼서 세금 또 몇 천만 원, 몇 억 나오세요. 그래서 이 양도일은 이 단어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 양도일은 잔금일이에요. 근데 이걸 계약 날짜로 착각하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네. 이처럼 양도세에서는 특히 단어 하나가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론 공부하고 막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고 중요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우리 세무사분들 또는 세무사님들이나 세무 전문가님들과의 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이런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나 뭐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1가구 1주택의 요건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무사님께서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양도일 기준으로 할 것, 그리고 1가구 1주택일 것, 네. 그리고 보유기한 2년 이상, 네. 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고가주택 여부인 네. 부분만 체크를 해서 12억 이내의 주택일 것, 요거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양도일 기준으로 돼야 된다는 거는 그날부터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뭐 양도 시점에 딱 파는 날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 전날에 팔기 전날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전날에 세대 분리를 했다가 양도일 이후에 다시 네. 또 세대를 합치는 거는 괜찮은 걸까요? 네. 이제 주택 양도를 생각하실 때에는 무조건 실질 원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내가 만약에 비과세 받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등본상에서 떼어내고 실제로 잠깐 다른 데 있다가 양도세 이제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에 다 바로 다시 합쳤어요. 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진짜 같이 사는 건데 세금 줄이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전날 세대 분리를 했다라는 건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완전하게 세대 분리가 된 상태가 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 없이 되는 거지. 또 이 실질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첫 집을 마련을 해서 좀 살다가 좀 더 좋은 상급지 아파트를 좀 구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될 때 근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집을 잠시 이제 2개를 소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원칙대로만 놓고 보면 사실 2주택이 되시는 게 맞고 그런 상황들은 근데 충분히 이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점을 당연히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 세법에서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수원에서 이제 수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이사 날짜나 이런 잔금 양도 날짜가 안 맞아서 내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비과세를 이 수원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일단 수원 아파트를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우리 이 수원 아파트를 파시면 그때에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1세대 1주택 4가지 말씀드릴 때 2년 보유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사야 되고 서울 아파트는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원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수원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가 된 상태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이상,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과 3년 딱 기억을 하면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요거를 조금 제도적으로 잘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그 1가구 2주택을 2, 3년마다 이용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세금을 안 내고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주택을 내가 샀어요. A주택 산 날로부터 1년 지나서 B주택 사고 3년 내에 A주택 팔아서 비과세 받고 또 B주택 산 날로부터 1년 지나서 C주택을 사고 또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B주택 팔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그렇게 계속 받은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니까 세금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집값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타이밍이 타이밍이 많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보니 실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가신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다. 그렇죠. 뭐 그래도 절세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제도적으로는 뭐 활용하실 수 가능하다. 있다. 계속해서 맞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집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사를 하느라 옮기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2주택자일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냥 2주택이라고 한다면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특례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사할 때처럼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인 경우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1세대 1주택자다. 근데 갑작스럽게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 나눴던 너무 안타까운 상속,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난 원래 1세대 1주택자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2주택자가 돼버렸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너가 생각했던 대로 비과세 적용해줄게 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규정들은 우리 다른 데에서도 다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따로 혼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도 따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되게 걱정도 되고 좀 해서 같이 모시고 싶어요. 근데 모시자고 하니 어머니도 원래 팔면 1주택 1세대 비과세가 되는데 또 나도 비과세가 되는데 합치면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 동거부여 목적으로 합쳤을 때에 이제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해 줄게. 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 신혼부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하실 분들도 남편 될 사람이 한 채 갖고 있고 아내 될 사람이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둘 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괜히 결혼해가지고서 혼인신고를 합쳐버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혼인신고 안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1주택씩 가지고 있을 때 혼인하면서 합치게 되면 그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이제 비과세 해주겠다. 이러한 규정들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한 채도 나중에 또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한 채를 먼저 매도하는 거는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가 된 거고요. 남은 한 채가 있다. 그럼 요거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양도일 기준으로 뭐 2년 이상 보유, 이런 요건들을 갖춰주신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상황상 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충분히 전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무주택자 분들도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세대 분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에 한번 짚어주셨는데 기초적인 부분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그냥 무주택자 분들께 이제 처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그냥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실제 세대에서 실질로 보고 우리 세대에서 내가 한 채가 맞냐라는 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세대 분리를 실질에 맞게 어떤 그런 걸 진행한 후에 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주택이라는 거에서 뭐 요거는 잠깐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택수가 진짜 한 채가 맞아? 라는 거 볼 때 오피스텔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은 사실 주택 양도 쪽에 있어서는 실질이 주택으로 쓰이고 있으면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또 말씀드려보면 오피스텔은 주택 아파트 같은 거는 사실 매매 차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거의 보합 상태거나 딱히 뭐 이익, 재미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먼저 괜히 나중에 주택수 포함시켜서 문제될 수 있으니 처분해버리자. 오피스텔은 아예 잘 모르겠으면 그냥 투자하지 마셔라 라고도 이제 말씀을 저는 종종 드리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2주택자처럼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의 개념과 그런 주택이 혹시나 오피스텔에 또 포함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